죽음의 명령이 이미 내려진 밤, 노비 보기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세자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영영 뒤바꿔 놓습니다. 남포 포구를 벗어난 사절선 현풍선이 외해로 막 나서던 그날 밤, 보기는 물통 하나를 들고 상선실 복도를 지나다가 얇은 격벽 너머 흘러나오는 서늘한 목소리를 들어버리고 맙니다. 세자를 오늘 밤 처리한다는 그 한마디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기는 선창 및 수리 구멍으로 몸을 비틀어 넣고 세자의 침소 깊숙이 기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잠든 세자를 깨워 겨우 옷을 바꿔 입기 시작했을 바로 그 찰나 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뚝 멈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은 바로 남포 포구였습니다. 남포 포구에는 청사등 수십 개가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로 짐꾼들이 나무 괴짝을 끊임없이 뱃전 위로 올리고 있었고 밤바다는 먹빛으로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사절단의 기암 현풍선이 포구 한가운데 묵직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 두 손을 뒤로 맞잡은 채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절단 수석수행관 조태익이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으나 눈만은 서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포구가 아니라 마텄에서 다가오는 가마 행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태익이 나지막이 혼잣말했습니다. 오셨군요. 가마가 멈추고 휘장이 거치자 15 남짓한 소년이 내렸습니다. 세자 이준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포구를 밟는 발걸음이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눈은 크게 뜬 채 사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이준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이준이 한 발짝 멈추고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어놓은 빗줄기 하나가 하늘과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수평선이란 것입니까? 뒤에서 조태익이 다가왔습니다. 자상한 미소를 띤 채 이준의 어깨 옆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저 빗줄기 너머에 2억의 땅이 있고 그 너머엔 명이 있으며 또 그 너머엔 이름조차 모르는 땅이 있사옵니다. 세상은 저하께서 서책에서 읽으신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외숙부께서 이번 사행을 자청하셨다. 들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조태익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마당에 저하께서 홀로 먼 바다를 건너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조태익, 목숨을 걸고 저하를 보필하겠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돌려 조태익을 보았습니다. 조태익의 입가에 걸린 웃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 어딘가에서 이준의 촉이 무언가를 잡아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었습니다. 이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숙부. 이준은 그 웃음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조태익은 왕이 쇠약해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자였습니다. 병환이 깊어질수록 조정의 무게추는 세자에게 기울었고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외척인 조씨 가문은 궁안의 그림자가 아니라 정면의 권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태익이 원한 것은 세자를 통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자가 사라진 뒤 자신이 직접 조정을 쥐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행을 자청한 것도 그 셈법의 첫 수였습니다. 관군 통솔 엄장관이 갑판에서 굴레를 올렸습니다. 젊은 중반 다부진 체구에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허리에 환도 자루를 습관적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엄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세자 저하, 관군 36명 승선 완료하였습니다. 호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수고가 많소, 장관.
나팔이 울렸습니다. 밧줄이 풀리고 돛이 펼쳐졌습니다. 현풍선이 천천히 포구를 벗어났습니다. 정사등이 하나씩 멀어지고 이준이 난간에 기대어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배가 외해로 나서자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교대 당직 군사 몇을 제외하면 모두 선실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이준이 자신의 선실로 내려가기 위해 승강구 사다리를 밟았습니다. 좁은 나무 사다리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발씩 내디뎠습니다. 그때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멈추었습니다. 올라오던 자도 멈추었습니다. 사다리 중간초 하나가 두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흔들리는 불꽃 속에서 같은 눈매, 같은 턱선, 눈동자의 깊이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올라오던 소녀는 선창 아래 화물칸에서 일하는 짐꾼 노비복이었습니다. 나이도 이준과 엇비슷해 보였습니다. 낡은 무명 옷에 맨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준과 판박이었습니다. 이준의 숨이 한 박자 더 섰습니다. 보기의 눈도 커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초가 한 번 깜빡이었습니다. 보기가 먼저 시선을 내리고 몸을 비켜 벽에 붙었습니다. 세자의 옷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보기 옆을 지나쳤습니다. 스칠 때 보기의 어깨에서 짠내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이준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방금 본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육지를 떠난 지 몇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보기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창 아래 화물칸은 짐꾼 노비 수십 명이 빽빽이 누운 곳이었습니다. 공기가 탁했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나무틀이 삐걱댔습니다. 보기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보기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상선실 쪽 복도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다가 보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물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실문 하나가 닫혀 있었으나 얇은 격벽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태익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은 변함없다. 세자를 오늘 밤 처리한다. 다른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낮고 굵은 음성이었습니다. 호위 군사는 어찌합니까? 조태익이 답했습니다. 엄장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밤이 깊으면 교대 시간이 뜬다. 그 틈이다. 보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에 쥔 물통이 떨렸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물통이 복도 벽에 살짝 부딪혀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태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냐? 보기가 몸을 돌려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그러나 빠르게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사다리를 내려가면서 보기의 발이 화물칸 방향을 지나쳤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선창 아래가 아니라 위로 세자의 선실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세자의 선실은 배 중앙부 가장 안쪽에 있었고 문 앞에는 호위 군사 둘이 서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화물칸 짐꾼이었습니다. 짐을 나르며 이 배의 구석구석을 몸으로 외운 자였습니다. 선실 뒤편 바닥에 환기를 위해 뚫린 좁은 수리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그 나무 판자를 손톱으로 뜯어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억지로 비틀어 넣은 채 기어갔습니다. 선실 안쪽 바닥 아래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내려섰을 때
이준이 잠들어 있는 침상이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보기가 다가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이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든 얼굴은 역시 자신과 같았습니다. 기한 감각이 보기를 스쳤습니다. 그 손,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에 빠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기가 손을 뻗어 이준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준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눈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보기의 손이 막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시면 죽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준의 눈이 보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얼굴, 사다리에서 스쳤던 그 소년이었습니다. 이준이 굳었습니다. 보기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이준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시면 당장 그 옷을 벗으십시오. 이준이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군데 감히. 보기가 말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오늘 밤 저하를 죽이려 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세자를 오늘 밤 처리한다. 그 말을요. 이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까 포구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조태익의 웃음 속에 묻어있던 차가운 것. 이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냐? 보기가 답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저하는 얼굴이 같습니다. 옷을 바꿔 입으면 적어도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습니다. 이준이 보기를 보았습니다. 낡은 무명옷, 맨발, 피가 맺힌 손가락. 이 소년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지 이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기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눈동자 속에 거짓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옷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명주 옷을 벗고 보기는 무명 옷을 벗었습니다. 좁은 선실 안에서 둘이 서로의 옷을 건넸습니다. 보기가 명주 겉옷과 속적삼, 허리띠를 입었습니다. 보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이준이 무명옷을 걸쳤습니다. 거친 천이 피부에 닿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교체가 거의 끝나갈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보기가 입모양만으로 말했습니다. 주무십시오. 이준이 침대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잠배옷은 다 입었으나 신발이 없었습니다. 맨발인 채로 침대 아래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보기가 세자옷을 입은 채 침상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짧은 단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에 빈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조태익이 보낸 암살자였습니다. 암살자가 침상에 다가갔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어 세자옷을 입은 자의 윤곽을 비추었습니다. 암살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자루를 고쳐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명령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칼이 올라갔습니다. 보기가 눈을 떴습니다. 몸을 세우려던 그 순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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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엄청난 충격이 배를 뒤흔들었습니다. 현풍선이 암초를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선체가 찢어지는 나무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암살자가 벽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보기가 침상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준이
침대 밑에서 튕겨 나왔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준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시오. 보기가 기침하며 답했습니다. 갑판으로 가십시오. 두 사람이 선실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엉켜 달렸습니다. 물이 차올랐습니다. 횃불이 꺼졌습니다. 이준과 보기가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서로를 놓쳤습니다. 어둠과 물과 비명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갈라진 선체 사이로 바다가 밀려들었습니다. 현풍선이 침몰했습니다. 몇 시간쯤 흘렀을까요? 파도가 참사의 잔해들을 하나 둘씩 모래사장으로 뱉어냈습니다. 모래 위에 나무 조각들, 찢어진 도자락, 밧줄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밀려왔습니다. 기침하고 헐떡이며 모래를 움켜쥐었습니다. 해변 한쪽에 세자의 옷을 입은 보기가 모래 위에 엎드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보기의 다리까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조태익이었습니다. 옷이 젖고 찢어졌으나 살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 세자 옷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저하. 조태익이 보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보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조태익의 눈살이 잠깐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눈살은 금세 펴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하,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보기가 기침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눈살은 금세 펴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눈살은 금세 펴지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금에 보기가 기침을 했습니다. 금에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장관이 해변을 돌며 인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진 짐과 사람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때 해변 동쪽 끝에서 한 사람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평민 옷을 입은 이준이었습니다. 무명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모래 위로 올라왔습니다. 군사 하나가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뭐지? 어딜? 이준의 본능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이 옷차림으로 이 상황에서 나는 세자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태익이 곁에 있었습니다. 암살 계획을 세운 자였습니다. 이준이 정체를 밝히는 순간 조태익은 이 혼란을 이용해 미친 자의 사칭이라 덮어씌우고 즉결할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군사가 소리쳤습니다. 야, 서라. 이준이 해변을 벗어나 섬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바위와 나무 사이를 지나 절벽 쪽으로 보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자 옷 안에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태익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하, 저자를 잡아와도 되겠습니까? 보기가 아픈 듯 기침을 하고 고개를 약간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냅두시오. 몸이 성취하는 자가 급히 가는 것이겠지. 괜히 소란 피우지 마시오. 조태익이 멈칫했습니다. 말투가 세자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저하. 엄장관이 생존자 수를 정리했습니다. 군사, 관리, 짐꾼 합쳐 살아남은 자는 원래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엄장관이 보기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저하, 현풍선은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다만 출항 전 한양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3일 이내에 지원선이 이 해역에 도착할 것입니다.
3일만 버티시면 됩니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엄 장관이 잠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하, 옥체에 상처는 없으십니까? 보기가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소. 엄 장관이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 작은 의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무인은 지금 당장의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같은 시각 이주는 숨을 헐떡이며 섬을 올라갔습니다. 바위 절벽을 지나고 덤불을 헤치고 마침내 섬 꼭대기 근처에서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좁았습니다. 어른 하나가 몸을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안쪽은 얼마나 깊게 이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넓어 보였습니다. 이준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젖은 무명옷이 너무나 차가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준이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긁히고 까진 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준은 이름도 신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변에 간이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표류한 나무판과 도자락으로 세운 움막이었습니다. 보기에게는 가장 안쪽 움막이 주어졌습니다. 조태익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드십시오. 보기가 국을 받아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태익의 눈이 숟가락을 드는 손의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기는 몰랐습니다. 보기가 국을 먹었습니다. 조태익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자의 행동을 최대한 흉내내려 했지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닌 영역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몸에 밴 습관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움막 밖에 당직 군사가 서 있었습니다. 보기가 잠든 척하다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움막 귀퉁이 천을 들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그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수추로 쓴 글씨였습니다. 보기가 속삭였습니다. 섬 꼭대기부터 뒤져라. 나와 닮은 노비 신분의 소년이다. 살아있으면 이 쪽지를 전해라. 아무도 모르게 하인이 쪽지를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인은 밤새 섬을 뒤졌습니다. 절벽을 오르고 바위 틈을 헤치고 풀숲을 헤쳤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꼭대기 근처에서 좁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안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준이 눈을 떴습니다. 경계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인이 아무 말 없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준이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무사하시어 다행입니다. 밤이 깊으면 직접 가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이준의 눈이 떨렸습니다. 보기에 쪽지였습니다. 이준은 쪽지를 품에 넣고 동굴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내려앉고 바람이 차가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느덧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자 이준은 바짝 긴장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별빛이 참 고요하구나. 밖에서 들려온 것은 자신의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보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이내 보기가 동굴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희스름한 달빛에 윤곽이 드러나자 마침내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섰습니다.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 어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기가 먼저 정적을 깨고 물었습니다. 이준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요. 누군가 그대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으니 확실한 암호를 정합시다. 보기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자 이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별빛이 참 고요하구나 하고 시작하면 내가 그래도 새벽은 온다 라고 이어받겠소. 반드시 이 두 문장이 연달아 나와야만 서로를 믿는 거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짜로 간주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나고 동굴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왜 날 돕는지 아직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인지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람만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맹렬한 직감만이 가슴속에 명확할 뿐이었습니다. 보기가 몸을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3일만 이곳에서 버티시면 구조대가 도착한다 했습니다. 제가 저 아래에서 버텨보겠습니다. 보기는 그 말을 끝으로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이주는 스르르 동굴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이 가고 밝아온 이튿날부터 조태익은 보기를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조태익의 자상한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김이 나는 미역국을 건넬 때도, 마실 물을 가져다 줄 때도, 팔짱을 낀 채 수심 가득한 얼굴로 조카를 걱정할 때도 그의 매서운 눈빛만은 보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단서는 일상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밥상을 받을 때 수저를 드는 순서였습니다. 진짜 세자라면 반드시 왼손으로 숟가락을 먼저 든 다음 젓가락을 바른 손에 옮겨 쥐어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은 궁중의 법도였고 외숙부인 조태익 역시 곁에서 수없이 보아온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주저없이 바른 손으로 숟가락부터 집어들었고 나란히 놓인 젓가락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거친 밥을 허겁지겁 넘겨야 했던 노비 출신에게 젓가락질이란 애초에 몸에 배지 않은 낯선 동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는 걸을 때 앞꿈치부터 사뿐히 내딛는 궁중 보법을 썼지만 보기는 뒤꿈치부터 무겁게 땅에 닿는 투박한 평민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확인을 위해 조태익은 조용한 함정을 팠습니다. 그가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하, 궁에 남은 이상궁이 참으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무사히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이상궁부터 불러 안심시켜 주시옵소서. 그 순간 보기의 눈동자가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갈 곳을 잃고 멈칫했습니다. 길어봐야 반박자. 그러나 그 미세한 틈은 조태익에게 완벽한 확인이었습니다. 진짜 세자라면 자신을 지극히 모시던 이의 이름에 반사적으로라도 표정이 동해야 했지만 이 낯선 소년에게 그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내 보기가 한 박자 늦게 건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하겠소. 조태익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입가에 번지는 서늘한 미소를 감추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는 결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조태익은 칠흑 같은 해변의 거대한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썩이는 파도 소리 위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하고도 서늘한 셈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세자는 아직 이 섬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렇다면 아침에 도망쳤던 그 평민 옷차림의 소년이 바로 세자였구나. 눈앞에서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가짜.
그리고 섬에 숨죽이고 있을 진짜 두 개의 패를 쥐어든 조태익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만약 이 고립된 섬에서 진짜 세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그 모든 피 묻은 죄를 저 가짜에게 덮어 씌운다면 어찌 될 것인가. 감히 용안을 사칭하고 진짜를 시해한 대역 죄인을 베는 것은 피눈물을 흘리는 충신의 몫이 될 터였습니다. 진짜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가짜는 역적으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조태익 자신은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키려 했으나 끝내 조카를 잃고만 비운의 충신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게 짜인 판이었습니다. 검은 바다를 응시하는 조태익의 입가에 서서히 아주 느릿한 웃음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기가 조심스럽게 소리 없이 움막을 나섰습니다. 조태익이 움막 안쪽에서 창으로 이를 보았습니다. 보기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태익이 조용히 사람 하나를 불렀습니다. 낮게 명했습니다. 세자를 따라가라.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혹 만나는 사람이 소년이면 즉시 처리하라. 암살자가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뒤따랐습니다. 보기가 산을 올라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안쪽은 어두웠습니다. 보기가 말했습니다. 별빛이 참 고요하구나. 동굴 안에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새벽은 온다. 보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마주했습니다. 달빛이 동굴 입구를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의 같은 얼굴을 반씩 비추었습니다. 무사하십니까? 저하 헛기침과 함께 이준이 답했습니다. 목이 좀 안 좋을 뿐이요. 그쪽은 보기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조태익이란 자가 계속 저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미 들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소. 보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는 노비요. 나와 얼굴이 같다는 것 하나로 이 위험을 안았소. 들키면 죽소.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았소? 배가 부서진 그 순간 그대는 자유였소. 아무도 그대를 찾지 않았을 것이요. 보기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보기가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바닷물에 쭈그러들고 손잡이가 기운 낡은 물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복도에서 조태익의 음모를 들었을 때 손에 쥐고 있던 바로 그 물통이었습니다. 보기가 그것을 두 사람 사이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아직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버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다리에서 저 알을 보았을 때 처음으로 제 얼굴이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준의 입이 다 물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내일 밤에도 오겠습니다. 보기가 동굴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준이 벽에 등을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바닥에 놓인 물통이 달빛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기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준이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보기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동굴 안쪽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빛이 퍽 차갑구나. 이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틀렸습니다. 심지어 보기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준이 숨을 참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서 미행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안에 있는 건 확실한데 미행자가 횃불을 켜고 동굴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준은 이미 동굴 안쪽 깊숙이 이동해 있었습니다. 동굴이 양갈래 길로 나뉘는 지점이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이준은 왼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발밑에 돌멩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오른쪽 길로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구르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기냐? 소리를 들은 미행자는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길로 매섭게 내달렸습니다. 이준이 왼쪽 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맨발이 돌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행자가 뒤를 돌았습니다.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자식, 돌아서 쫓았으나 동굴 바닥에 움푹 파인 웅덩이 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미행자가 바닥에서 더듬거리며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준이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동굴 달빛이었습니다. 이준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 온몸에 달빛을 받았습니다. 숨이 목구멍을 찌르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맨발이 돌에 찍혀 피가 났으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준이 섬의 바위 해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위쪽은 숲과 절벽, 아래쪽은 바다였고 그 사이 좁은 바위턱을 타고 걸었습니다. 미끄러운 길이었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바다였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준이 바위 틈에 맺힌 이슬을 손가락으로 긁어 입에 넣었으나 겨우 몇 방울이었습니다. 목구멍을 적시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바위 아래 물이 빠진 곳에 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준이 맨손으로 뜯었습니다. 껍데기가 날카로워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으나 이를 악물고 껍데기를 비틀어 열어 날 것의 굴을 삼켰습니다. 비린내가 목을 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바위 그늘 아래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무명옷이 밤바람에 체온을 빼앗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궁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돌방, 이상궁이 가져다 주던 밤죽, 서책이 쌓인 사랑방의 먹냄새, 전부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준이 찢기고 까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송금 사이 새까맣게 낀 바위 먼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세자라는 이름이 없으면 나는 무엇인가? 물음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이튿날도 사흘째도 지났습니다. 미행자가 돌아와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동굴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으나 놓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조태익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를 두드렸습니다. 느리게 규칙적으로 조태익이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 지원선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한다. 당장 움직여라. 조태익의 명령을 듣고 미행자가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한편 나흘째 오후가 되자 이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바위 그늘 아래에서 이준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에 빛이 흔들렸으나 태양인지 달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입술이 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한편 보기 역시 동굴에서 이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횃불의 그을음,
낯선 발자국, 탈로 난 것이었습니다. 사런이 보기가 그날로 하인을 불렀습니다. 동굴에서 마주쳤던 소년을 찾아라. 동굴이 아니다. 해안 쪽이다. 바위를 따라 움직였을 것이다. 찾으면 이 쪽지를 전해라. 그리고 이것을 보기가 자신의 밥에서 덜어놓은 마른 떡과 물을 건넸습니다. 보기가 말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찾아라. 하인이 해안을 따라 며칠째 걸었습니다. 바위 위를 오르고 물 웅덩이를 건너고 절벽을 돌아갔습니다. 해안 끝에 다다랐을 때 바위 그늘 아래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었습니다. 알아보았습니다. 이 얼굴, 자신이 섬기는 그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인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좌우 위아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의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옆에 마른 떡과 물통을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이준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쪽지였습니다. 옆에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물통을 더듬어 잡아 마개를 열고 입에 댔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생이 돌아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밤 바위 해안 끝으로 가겠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이준이 쪽지를 쥔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나왔다 숨기를 반복하는 밤이었습니다. 바위 해안 끝에 두 사람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달빛의 윤곽만 보이는 거리였고 파도 소리가 대화의 반을 삼켜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묵묵히 거대한 바위가 드리운 짙은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닷바람에 구름이 걷히고 다시 창백한 달빛이 쏟아지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장한 결심이 내려앉은 꼭 닮은 두 얼굴이었습니다. 이내 세자의 옷을 입은 소녀는 해변 쪽으로, 평민 옷을 입은 소녀는 바위 해안을 따라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위 해안 쪽으로 향했던 그림자가 어두운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평민의 낡은 옷차림을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조태익이 풀어놓은 두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뚝! 자갈 밟은 마른 나뭇가지 소리. 소년의 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내 이놈들. 감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그러나 자객들은 대답 대신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쇄도했습니다. 소년이 숲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이었습니다. 한쪽은 빽빽한 숲, 다른 한쪽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비좁은 절벽길이었습니다. 발밑에서는 시커먼 파도가 날카로운 암초들에 부딪혀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달빛을 가르며 덮쳤습니다. 소년이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으나 칼끝이 옆구리를 깊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허공에 튀었습니다. 소년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객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다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소년이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고 이번엔 칼날이 팔뚝을 깊게 긋고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피가 손목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밀리던 소년의 발이 절벽 끝에 닿았습니다. 발 뒤꿈치 아래로 돌무더기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 아래는 수십 길이나 떨어진 하얗게 이빨을 드러낸 암초밭 바다였습니다. 자객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다가선 순간
버티고 있던 벼랑 끝 집안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년의 두 팔이 허공을 휘저었고 이내 몸이 절벽 아래 시커먼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객이 절벽 끝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귀를 때리는 파도 소리와 험악하게 솟아오른 바위들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흔적은 그 칠흑 같은 바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런 바위 투성이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터 자객이 서늘한 눈으로 칼에 묻은 피를 닦아냈습니다. 칼날을 감싸던 해초 한 줌이 젖은 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하고 방법론적인 몸짓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 자객이 조태익의 움막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조태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코끝으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조태익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추구했다. 그태익이 조태익의 머릿속에 셈법이 모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가짜 세자는 눈앞에 있었고 진짜 세자는 처리했습니다. 지원선이 오기 전 모든 증인 앞에서 가짜 세자를 처결하면 역사는 조태익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별이 사라지고 날이 밝아올 무렵 조태익이 엄장관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움막 횃불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조태익이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장관,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게. 조태익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자가세자, 저하가 아닐세. 엄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태익이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세자 저하를 죽이고 세자 저하인 척하고 있는 것이네. 생각해보게. 무인도에 내린 뒤로 저자가 자네를 제대로 부른 적이 있나? 엄장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돌이켜 보았습니다. 해변에서 보고를 올렸을 때 괜찮소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자신을 장관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는 항상 장관이라 불렀습니다. 수고가 많소, 장관. 그 특유의 말투, 지금 저 움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장관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조태익이 말했습니다. 내일 모두가 보는 곳에서 확인하겠네. 세자 저하의 몸에는 어릴 때부터 있던 상처가 있네. 그것을 보이면 진짜이고 보이지 못하면 대역이 확실하네. 엄장관이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냉기가 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조태익이 생존자 전원을 해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군사, 관리, 짐꾼 모두였습니다.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해변에 반원이 만들어졌고 한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엄장관과 군사들이 그 공간 뒤에 줄지어 섰습니다. 세자가 움막에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불려나온 것에 당혹한 표정이었습니다. 조태익이 앞으로 나와 반원의 중앙에 섰습니다. 한쪽에서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는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습니다. 조태익이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만 있었습니다. 조태익이 세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자는 세자 저하가 아닙니다. 세자 저하를 죽이고 세자 저하인 척하는 대역 죄인입니다.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자가 극도로 노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숙부,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조태익이 세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갑게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첫째, 세자 저하는 식사 시 왼손으로 숟가락을 먼저 드시고 젓가락을 바른 손에 옮기십니다. 이 자는 바른 손으로 숟가락만 들었습니다. 둘째, 세자 저하의 보법은 앞꿈치가 먼저입니다. 이 자는 뒤꿈치가 먼저 닿습니다. 셋째,
이상궁의 이름에 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더 있으나 충분합니다. 군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장관의 손이 칼자루 위에 놓였습니다.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기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엄장관, 당장 저 미친 역적의 목을 쳐라. 당장, 역적은 바로 네 놈이다. 조태익이 세자의 비명을 단칼에 베어내듯 말을 끊으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자가 진짜 세자 저하가 맞다면 어릴 때부터 있던 상처를 보여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릴 것입니다. 보이지 못한다면 이 대역 죄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결하겠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고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오직 세자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세자가 천천히 조태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외숙부, 그대의 그 오만함 진정 감당 가능하겠소. 조태익의 미소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존대도 없었습니다. 조태익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네 죄를 하늘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짓으로 모두를 속이려느냐. 조태익의 기세찬 호통이 해변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앞에 선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곁에 선 엄장관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장관이 조심스럽게 사내의 옷깃을 풀어 젖혔습니다. 순간 엄장관의 숨이 덧섰습니다. 머리칼 정수리에서 떨어진 왼쪽 쇄골에 깊게 패인 흉터. 세자를 호위하며 수없이 보았던 절대 지울 수 없는 왕실의 각인이었습니다. 털썩 엄장관의 두 무릎이 젖은 모래밭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지식이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진짜 세자 저하시옵니다. 천세를 누리시옵소서. 그 벼락 같은 외침에 군사 전원이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파도 소리를 뚫고 수십 명의 무릎이 모래를 짓누르는 소리가 해변을 덮었습니다. 조태익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 그럴 리가. 내 놈이 어찌. 그의 떨리는 입술이 채 닫히기도 전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묵직한 북소리가 바다의 새벽 안개를 지식이며 밀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바다를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붉고 금빛으로 타오르는 거대한 한성 왕실의 깃발. 예정보다 일찍 당도한 수십 척의 지원선이 수평선을 까맣게 덮으며 해변을 향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역당 조태익을 당장 포박하라. 엄장관의 추상 같은 고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조태익과 자객들을 모래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솟아올랐습니다. 찬란한 빛이 진짜 세자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되찾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숨을 내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 충직한 얼굴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도 엎드린 군사들 뒤에도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소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열기로 벅차오르던 이준의 두 눈이 일순간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보기는 어디 있는가. 이준의 억눌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익은 포박된 채 모래밭에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이준이 다가가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보기가 어디 있느냐. 조태익은 고개를 돌린 채 이준을 보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준은 조태익 앞에 서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두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끓어오르는 감정이 너무도 방대하여 오히려 텅 비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그러나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보기가 어디 있느냐? 조태익은 여전히 대답 없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준이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곳엔 묶여있는 자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의 눈짓에 엄장관이 즉각 자객의 목에 서늘한 환도를 들이밀었습니다. 보기가 어디 있느냐? 이준의 벼락 같은 호통에 자객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피부에 닿자 자객이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절벽 북쪽 낭떠러집니다. 그곳에서 절벽 아래로 이준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지며 말이 끊겼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엄장관, 예, 저하,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라. 좁고 어두운 숲길을 지나며 이준이 앞장서고 엄장관과 군사 둘이 다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나무가 끊기고 깎아지른 절벽이 입을 벌렸습니다. 발밑으로는 아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험악한 바위 턱들이 벼랑 아래로 이어져 있었고 파도가 날카로운 암초에 부딪히며 허연 포마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이준의 시선이 한 곳에 텄습니다. 바위 턱 중간에 자리한 작은 암초지대.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사람의 윤곽이었습니다. 이준의 두 손이 짧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장관이 재빨리 밧줄을 꺼내 튼튼한 바위에 감아 묶으며 말했습니다. 군사를 먼저 내려보내겠습니다. 군사 하나가 밧줄을 꽉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바위턱에 발을 딛고 아래로 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절벽 끝에 선 이준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기다렸습니다.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밧줄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밑에서 군사가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신호를 보자마자 이준이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엄장관이 기겁하며 막아섰습니다. 저하, 위험하옵니다. 군사들이 모시고 올라오겠습니다. 비켜라. 이준은 엄장관을 단호히 뿌리치고는 밧줄을 잡고 직접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그 우구 바위 틈에서 날것의 굴을 뜯어먹느라 갈기갈기 찢어진 손바닥이 거친 밧줄에 쓸려 붉은 피가 배어나왔으나 이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발이 바위 턱에 닿았습니다. 보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가온 바위 턱 위에서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였습니다. 그가 입은 평민의 낡은 무명옷에는 검게 말라붙은 핏자국이 엉겨 있었고 옆구리와 팔에는 칼에 깊게 베인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추락의 충격으로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기가 가신 창백한 얼굴에는 바싹 갈라진 입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준이 뾰족한 바위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찢어질 듯 아파왔으나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보기에 차가운 목덜미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안지네티 달은 너무나 약하고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질끈 눈을 감으며 참았던 숨을 길게, 아주 길게 토해냈습니다. 살아있다. 위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엄장관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저하, 상태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준이 벼랑 위를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들것을 내려라. 살아있다.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밧줄에 들것을 묶어 내려보냈습니다. 이준이 직접 조심스럽게 보기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들것에 눕혀진 보기가 천천히 밧줄을 타고 절벽 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주는 보기 곁에서 함께 밧줄을 잡고 절벽을 오르면서도 단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절벽 위로 무사히 끌어올려진 보기는 서둘러 해변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인도의 앞바다에는 큰 지원선 3척이 댐을 내린 채 웅장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댐에서 급파된 의원이 소형 배를 타고 달려와 즉각 보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저하. 의원은 찢어진 상처를 씻고 피를 닦아낸 뒤 부러진 다리에 단단히 부목을 댔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로 가쁘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 곁에 망부석처럼 서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생존자 전원이 지원선의 넓은 갑판 위에 모였습니다. 포박된 조태익과 자객들은 이미 선창 아래 어두운 곳으로 끌려간 뒤였습니다. 배가마 육지를 향해 출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몸을 돌려 갑판 위에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 섰습니다. 배 안에 모든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너희는 이 섬에서 있었던 일의 증인들이다. 바다를 가르는 묵직한 바람 소리만이 갑판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주는 들것에 누운 피투성이의 보기를 똑바로 내려다본 뒤 다시 모두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보기의 노비 문서를 한양에 도착하는 대로 당장 불태워라. 순간 엎드려 있던 군사들과 관리들 사이에서 거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준이 쇠기를 박듯 선언했습니다. 헤로도감 종육품의 직을 제수한다. 술렁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천인노비에서 하루아침에 종육품의 관직이라니 조선 개국 이래 전례가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이준이 보기에게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내 명을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엄 장관이 지체 없이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수십 명의 군사들과 관리들이 파도처럼 쓰러져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주는 다시 보기 곁으로 다가가 거친 나무 갑판 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씨앗 속으로 이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보기의 핏기 없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가 간간히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하, 별빛이 참 고요합니다. 이준의 두 눈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어이 눈가가 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보기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부여잡았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보기의 얼굴에 힘겹지만 분명한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차마 웃음이라 부르기조차 어려운 모양새였으나 그것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보기가 바닥난 기력을 쥐어짜내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새벽이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하, 이주는 차마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저 붉게 젖은 눈으로 보기를 깊게 내려다보며 맞잡은 투박한 손을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쥐어줄 뿐이었습니다.